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에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죠.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서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인데요. 2016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려 44%가 넘는 겁니다.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죠? 네, 벌써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뭐 수억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예. 전용 면적 25.7평짜리.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나온 9.13 부동산 대책 관련 정치권 반응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동연 부총리가요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역시 9.13 대책 놓고 반응들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투기 수요 근절, 또 맞춤형 대책, 또 실수요자 보호라는 그런 원칙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라면서 환영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던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도심의 어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와 출연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봤는데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집값을 잡을 특단의 카드가 되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중에 이제 9.13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맞춤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의지를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이제 진정될 것이다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종부세 대상을 살펴보면 이제 개인에게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가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가 5,163만 명인데 이 중에서 27만 명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한 0.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금을 내리는 것이 과연 세금 폭탄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수요자들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대출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것이 이제 결국엔 계속 평생 거의 이자를 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 70%가 주택담보대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 비중이 저성장과 경제 악화로도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많은 분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금자리, 그러니까 이 집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보금자리, 이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시즌2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궤적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당장에 뭐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그 세금과 규제 일변도로 때려잡는데 이게 안 잡히면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일단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그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을 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려놓고 결국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세금을 뭐 과하게 이렇게 매겨서 뭐 집값을 잡겠다 이제 그리고 또 규제를 갖다가 뭐 총가동해가지고 이렇게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결국에 어떤 이번 정책도 양극화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그 18억 이상은 그 1주택일 경우가 이렇게 종부세 대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그리고 3주택부터는 적용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돈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종부세 저 정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줄까? 그 돈 있는 사람은 결국에 돈을 가지고 크게 타격받지 않으면서 또 집을 살 수 있고 그런데 이 조금이라도 어떤 집으로 자산을 이렇게 좀 늘릴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는 그런 중산층들에 대해서는 이 대출을 완전히 다 거의 100%에 가깝게 틀어막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기회를 박탈하는 이제 이런 양극화 정책이다 이렇게도 또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부동산 이 정책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주요 도시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거. 근데 뭐 금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 뭐 저금리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저금리였고 누구를 탓하기는 참 쉬울 것 같은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서로 당신 좀 잘못 아닙니까? 뭐 이런 내탁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보통 대정부 질문 첫날 하면 이제 정치 분야 관련된 것들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이 경제 관련된 질의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문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이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이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각은 내각이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특히 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경제 라인의 어떤 경질 가능성을 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부분은 대통령의 참모들이기 때문에 어떤 총리가 답변할 영역은 아니지만이라고 토를 달면서도 전제를 달았지만 전제를 달았지만 지난 6월에 이제 홍장표 경제수석을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수석을 교체를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정책 경제 라인 부분에 대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여러 가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낙연 총리가 좀 당장 딱 부러진 답은 아니지만 여지를 좀 남겨두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어제 답변한 태도 보면은 강하게 어떤 반박을 하기보다는 일정하게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경륜이 있으시니까 잘 뭐 유연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대정부 질문 첫날은 정치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지금 뭐 경제 관련해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니 탓 내 탓을 했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보여준 이 현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이제 집중을 이제 질의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대정부 질문이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비판과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모습은 비판을 넘어서선 독설, 막말, 고성, 비하 이런 것들로 좀 채워져서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로 상황을 타개하는 상황일 텐데 너무나 예전이랑 똑같은 방식에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고 막말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라면 조금은 전략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그러한 워딩으로 기사를 내보냈을 것 같은데 예.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좀 예. 다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대표적으로 박영선 의원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참 그 박영선 의원을 보면서 예. 참 이거 대단히 그 비양심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양심까지 말씀을 하시는. 예,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치권이 이렇게 저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거거든요. 저금리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라고 하면서 이제 예.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심각한 문제의 탓을 박근혜 정부로 돌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 박근혜 정부 때 그 저금리 기조가 왜 나왔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엔 노무현 정부 책임이에요. 그렇게 예. 그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이 이자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낮췄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그 외부에서 온 그런 위기 속에서 세계 저금리가 다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상황에서 같이 따라갔을 거예요. 예. 2006년 7년도에 주택 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쭉 빠지다가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설 좀 2011년, 12, 13, 14년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집값이 바닥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집값을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90%까지 올라가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면서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결국에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부동산을 갖다가 그 지금 현재 현 정부처럼 무조건 투기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때려잡는 식의 어떤 이런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집값이 올라야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돼 버린 상황에서 이 부동산 경기가 다 얼어붙고 그 전국적으로 이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그나마 조금의 이제 부양책을 쓴다고 하면서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몇 가지 규제들을 또 풀고 하면서 부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집값이 언제 올랐느냐 하면 2015년 말부터 2016년에 조금 올랐다가 예. 결국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1년 반 동안 폭등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점을 갖다가 봤을 때에 이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는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호도하고 왜곡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제 뭐 이렇게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한테 이렇게 전화도 오고 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잘했다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은퇴하셔서 살고 있는데 이 세금 다 어떻게 내야 될까 걱정하는 또 자식들도 있는 것 같고 양극단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박탈감, 소외감 느낀다는 거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21일에 있을 이제 추가 뭐 공급 대책에서도 부동산을 잡는 그런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이야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예. 부동산을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그 말씀 도중에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다소 과한 표현이었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평양 정상회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원로 자문단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박지원 의원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흥민 선수가 되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요. 네. 자, 박 의원 오찬 회의에 앞서 이 방송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골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이승우 선수나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골을 넣게. 그 골을 넣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폼페이어가
방북해서 합의해가지고 트럼프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처럼 팀을 이끌고 패스를 잘하는. 네. 요즘 최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인용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 밖에 또 다른 조언들도 했다고요. 예, 어제 보면 이제 원로 자문단들이 주로 했던 얘기는 어쨌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손흥민 선수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을 넣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남북의 통신사들이 서로의 건물에 들어가서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를 순서대로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남북한이 비핵화 TF를 함께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면 좀 파격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면서 현재 진행된 남북관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조언하는 건 사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대달라, 뭐 얼마나 좋습니까? 히딩크가 대달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마 경청은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께서 과연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번 회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에서야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평양에서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숙소가 어디인지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깜깜이 방북이다 이런 표현 또 나올 만한 그런 지적 아닌가요? 네. 지금 굉장히 이 3차 회담이 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뭐 행사의 의전이나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해결을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북미 회담, 이 북미의 이제 그 비핵화의 진전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전이나 장소나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전에서 급속하게 이제 논의를 하겠죠. 이제 오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방북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다른 타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저희 4.27 산문점 회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번 것들은 조금 무리가 없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소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용이겠죠. 이 내용이 얼마나 진전이 됐느냐.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특사단을 만나면서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끌어냄으로써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고맙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뤄냈잖아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언론이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비토하는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언론에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저희가 방북특사단 5일에 방북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18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이제 지금 계속 행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한 바도 있고요. 트럼프는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간자적 역할을 아주 그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몇 골이나 넣었습니까? 사실 대부분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거든요. 도움을 줬죠.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인 구도에서 봤을 때 이 아시안게임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이제 그 최고 그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역할을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흥민 선수처럼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가 사실 자기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특히 뭐 비핵화에 대한 뭐 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설을 공개하는 것이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몇 가지의 카드를 꺼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방금 한 10분 전쯤에 실무대표단이 파문점으로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손흥민 선수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변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한국 정부가 운신하기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자신의 위치,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 너무 이렇게 과욕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었다라고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조금 그 국민들한테 좀 불안감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예. 좀 미리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성과를 좀 내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되지 않나. 예. 네. 그래서 정치권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가자라는 데에 너무 이렇게 좀 에너지를 소모한다든지 이런 것이 또 한 예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현 그 문재인 정부가 3차 회담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보여주기식에 매여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분명히 예.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성과 나오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고요. 어떻게든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성과가 안 나온다고 우리 국민들이 또 너무 박하게 보지도 말고 좀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평가할 것도 없이 어쨌든 이 문제를 정말 실질을 중심으로 해서 진지하게 예.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처럼 대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사실 축구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 인기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최고입니다. 예, 네. 잘 되면은 대통령도 또 여당도 뭐 공을 다 또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방송 문제 포함해서 의전 오늘 실무회담에서 잘 좀 진행이 돼서 다음 주 화요일 2박 3일 일정의 남북 정상회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